저 블라인드라는 그 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되게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일하러 가자. 자 블락 끄고 일하자. 네. 예.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그래도 그 정서적 연봉 네. 이 표현 보고 저도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그게 이번에는 책으로 나와가지고 네. 정서적 연봉. 월급쟁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월급쟁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정서적 연봉으로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만큼 혹은 심지어 어떤 세팅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정서적 연봉이라는 키워드를 세상에 던진 거죠.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책에. 10억 원이면 가족과 연도 끊는다. 그게 뭐 제 주장은 아니고요, 대표님. 예, 예. 그 2009년도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이제 제목이 돈 나라, 사람 나라 뭐 이런 제목의 특집 영상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인에 관한 여러 가지 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결과가 응답자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요. 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10억 원만 주면 가족이랑 연을 끊을 수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겠다. 홍길동이 되겠다. 그런 응답자가 이미 16년 전이네요. 우리나라의 1000명 중에 절반 이상이다. 뭐 얼마나 표본의 대표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이죠.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와, 저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 돈 10억은 아닐 거고요. 25억 한 정도? 25억? 네. 25억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 이런- 10억이라 그러면 좀, 아닐 것 같았는데 25억 네. 하니까 좀 달라지긴 하네요. 25억이면 약간 소위 그 경제적 자유 얘기할 때 20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게 돈이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기는 할 텐데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또 있을 수는 있을 테고. 네, 다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연봉 이야기할 때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연봉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연봉 높은 기업. 이걸 꼽는 응답이 43%. 당연히 네. 이게 1위겠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연봉이 중요할 테고. 그런데 유독 왜 가끔 그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10억 주면은 뭐 교도소에도 갔다 올 수 있다. 막 이런 설문이 그런 있는 거 얘기가 있잖아요. 있죠. 예. 고등학생들도 막 네, 그렇게 많이 네. 이해라고 답한다고 네. 하고. 유독 한국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외국보다 조금 더 강할까요? 일단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서 연봉 높은 기업이 가장 선호된다. 뭐 이런 조사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근데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고 사실은 그 회사에서 살아내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식한 네네네. 말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인 거 가지고 입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금전적인 재산이라든가 소득, 돈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네네. 가장 이제 최근의 조사가 이제 21년도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한 조사였는데 한국인이 소위 물질적인 행복에 제일 민감하더라. Material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뭐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직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물질적인 행복이 중요하다. 그럼 대표님 질문은 왜? 저는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해서. 네. 불안하면은 믿을 게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예일대학교의 나정호 교수라는 정신과 교수님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비유하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절대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해 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일단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트레드밀에 올라가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외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왜 이렇게 분초를 다퉈가면서 바쁘게 살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포.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세대가 좀 다양한데 가장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오, 젊은 세대가요? 네, 2030.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저는 좀 젊은 세대는 가치관이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특히 네. 이제 MZ에서 젠지로 갈수록 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선배 세대, 부모님 세대는 더 치열하게 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그냥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너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저희 선배들, 저희 기성세대들은 낙관적이에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정신. 예. 근데 하면 된다라는 것은 일단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
라는 이 진취적인 정신이 네네네. 느껴지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전망을 잘 안 하죠. 되면 한다.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불안하죠.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 줄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 시대거든요, 저희가. 저희 부모, 산업화 세대라든가 86세대들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측을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죠. 파이가 계속 커지던 시대였고 경제도 경제 성장률이 성장했고. 두 자릿수 성장하던 시대였고 그때는 정말 하면 되는 게 너무 당연했고 해보기나 했어? 임자해봤어? 예, 네. 임자 해봤어? 예, 회장님 말씀. 그게 너무 당연시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대표님조차도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저요? 저는 예. 늘 불안하죠. 아, 그러시죠. 네, 예. 돈이 얼마나 나올까 막 이렇게. 예. CEO로서의 압박감 너무 네. 당연한데 CEO 아니고 일반 구성원들 소위 밥벌이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항상 불안한 게 요즘은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신호를 온 세상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AI로 내가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지금 정년까지 한 12년 남았는데 예. 12년밖에 안 남은 저도 불안한 거죠. 이 AI가 도대체 교수라는 직업을 얼마나 잠식할까? 나는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으면은 제일 확실한 게 뭐냐? 돈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안전판처럼요. 네, 안전판이죠. 굉장히 소위 위험 회피적이 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 대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거기까지는 너무 당연한데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행감을 오히려. 느낀다. 예, 불안해서 돈에 집착하는데 돈에 집착할수록 불행해지고. 행복감이 떨어진다. 완전 악순환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일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연봉이라도 높아지면 내년에는 내 연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당장은 뭔가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주 짧은 행복이네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SK 하이닉스 성과급이 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난 아니죠. 기본적으로 억대라면서요. 네, 여기 지금 난리난 하이닉스 블라인드 게시판. 제가 블라인드라는 그 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되게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일하러 가자. 자, 블락 끄고 일하자. 네. 예. 요 날, 이 글이 올라온 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회사가 최종 합의를 했죠. 저게 노사간에. 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거든요. 회사는 굉장히 사상 험악했죠. 최대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데 우리한테 왜 그 과실을 안 나눠주느냐. 그럼요. 정말 험악했죠. 근데 많이 주니까 성과급을 저렇게 많이 주니까 한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완전히 바뀌었죠. 회장님 만세. 회장님 만세.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 일 바로 전에는 5,000%면 행복하냐. 5,000%면은 하이닉스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평균으로 한 2억 5천쯤 되거든요. 행복할 것 같은데. 아, 그러신가요? 아니, 대표님마저도. 예. 아니, 그럼요. 예. 아니, 여기 지금 이제 막 댓글이 달릴 거거든요. 성과급 5,000%면 나 같아도 행복할 걸이라는 글이 지금 한 30개 보이는데. 저만 느껴지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 이제 블라인드 반응이 너무 죄송합니다. 당연한 제가 너무 거고요. 속물이라.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그만큼 안 네. 주면 예를 들면 뭐 대표님께서 정말 그동안 열망하던 최고의 럭셔리 카를 구매하셨다든가 아, 아니면 선망하시던 뭐 초고가 시계를 구입하셨다든가 예, 그러면 한 며칠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나 갈 것이냐. 오래 못 가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뭐 세금 떼면은 뭐 한 2억도 안 될 텐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돈을 기다리고 있던 각종 공과금이나 뭐 고지서, 뭐 세금 등등을 다 납부하고 나면은 거의 뭐 2억 5천도 비포 텍스 2억 5천도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네. 한 중후반이나 되려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강렬하고 짜릿함 통장에 찍혔을 때 그 강렬함을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돈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다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 예를 들면 뭐 레드불을 한 10병 마신 효과가 납니다. 그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또 돈의 단점이기도 하죠. 1억이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원천 징수만 하고 들어오니까 큰 차이는 안 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에서 이제 또 연말정산하고 예, 엄청나게 박살이 배설할 나겠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사람이 심리가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여쭤본 것처럼 만약에 올해 1억을 받았어. 근데 다음에 8천이나 9천을 준대. 그러면 8천 받게? 9천 받게? 막 이럴걸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하이닉스처럼 업턴 다운턴을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은 사이클 타는 기업. 네, 물론 뭐 내년까지는 업턴이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 실적 보시면은 적자 8조였거든요. 아주 최근에 23년도에 적자 8조였습니다. 성과가 한 푼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23조 4천, 예. 이제 올해 추정 39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좋을 땐 좋지만 바닥이 없죠 또. 나중에 이제 굉장히 소위 시클리컬한 산업인데 받다가 못 받으면 박탈감이 엄청나고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24년도 1월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하이닉스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남의 일로 봤을 때는 야, 그 정도면 행복하지. 그럼요. 나는 1억 받다 8천 받아도 행복할 것 그럼요.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막상 또 나의 일이 되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예를 들면 굉장히 고연봉인데 연봉 빼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출근을 하면 상사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괄시받고 모멸감을 주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안 좋고 소위 같이 일하고 뭔가 배우고 싶은 동료는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은 맨날 똑같은 일에다가 일을 하면 할수록 고관이 차오르는 게 아니고 비어가는 그런 듯한 아무 의미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못 주고 예를 들면 워라밸은 극악이고 그다음에 한 번 실수하면은 난리가 나고 직장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이 강요되는 그런 직장 내가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근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텐데 제 주변에 중국의 모 기업으로 기존에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한 3배 이상을 받고 가신 그런 분들 분들 많이 사례가 계시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 회사가 나를 한 2년 정도 쏙 빼먹고 버릴 거라는 본인도 느껴진대요. 근데 본인도 갈 때 그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러셨군요. 왜 여기에서 내가 10년 일하니 저쪽 가서 한 3년만 반짝 일하고 말지 뭐. 어떻게 보면 양쪽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일하는 내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나. 근데 또 한국에 돌아와서 그 회사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중국 기업 가지 마라. 본인은 몇 배 벌어놓고.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뭐 각오를 하셨고 아마 가신 다음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라고 느끼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죠? 상당히 힘드셨던 좀 건가요? 안 좋은 쪽으로. 예,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감수를 하자라고 이제 연봉 3배 주는데. 그럼요. 굳은 감수할 마음을 수 있지, 먹고 이렇게. 이제 가신 건데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정서 연봉이랑 화폐 연봉을 대체 관계가 있다. 화폐 연봉은 높지만 정서 연봉은 낮은데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 건데 일반적인 직장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은 그 정도로 높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입사를 해보면 이제 헬인 거죠, 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뭐 평균적으로 이제 1인당 평균 연봉 정도는 나오잖아요, 회사마다. 예. 그러면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회사를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 2,500개 상장 기업이 있는데 한 네.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연봉이. 상장사 기준으로. 네, 상장사 기준으로 2,500개 상장사 기준으로. 그리고 정말 많이 주는 연봉 킹들이 보면 한 1억 8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3배 정도 차이인 거죠. 한 1억 2천 차이가 나는 건데 네. 1억 2천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1년에 그 1억 2천 정도를 가볍게 상쇄하고도 남을 소위 이제 마이너스 정서적 연봉이 존재하거든요. 마이너스 정서적 연봉. 네. 그걸 이제 뒤집어서 여쭤보면 네. 그러면 연봉이 낮아도 업무 환경이나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 네. 또 성장 기회도 많고 하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가능하죠. 좀 더 같이 할까? 아니면 헤어질까? 그 결심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서적 연봉이 정말 중요한 그 세팅이 이직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무를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일단은 우리가 입사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외형적인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냥 연봉으로. 카더라 정도? 그러면 보통 생각으로 요 정도 연봉이면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입사 결정을 하지만 연봉이 1억인데 야근 좀 하면 어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들어갈 아까 블락 때. 끄고 일하러 가자. 네, 들어갈 땐. 레드불 10병 먹은 효과가 나는 건데. 예. 그리고 사실은 아무래도 입사 초년생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렇죠. 정도 되면 이게 1억이 크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6천 주는 기업이랑 뭐 1억 주는 기업이랑 차이가 큰데 문제는 젊은이들 이직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회사 이직률에서.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서도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 3, 4년 전에 뭐 카카오 같은 최고의 회사 이직률이 자발적 이직률이 거의 10% 가까이 됐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회사들의 이직률 200대 대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윗줄은 총 이직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리해고라든가 정년퇴직 다 포함한 거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이 빨간색이죠. 소위 아래쪽에. 재발로 걸어나간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 200개인데 이런 기업들도 보면 최근에 좀 낮아졌지만 한때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발로 걸어나간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도 그렇죠. 전체 평균보다 낮을 뿐이지. 그렇죠. 전체 평균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예. 상장기업 평균은 20%가 넘고요. 물론 대기업이니까 확실히 낮은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연령대를 다 소위 짬뽕해 놓은 거거든요. 네. 20대만 이직률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3명이 나간다고요? 네. 대기업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대 대기업들이니까 지금 7, 8% 수준인 거지. 곱하기 2, 3 정도 하시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즉슨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그렇죠. 돈만 중요했다면 이직 안 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연봉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베이스업 등등으로 올라가죠.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직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정서적 연봉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신재윤 교수님의 신간. 그러면 정서적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돈 그 빼고 다예요? 그렇죠. 일단은 돈 빼고 다고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에 그 교수가 2,200명 있거든요. 1년에 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15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 이직률이 0.6% 정도 되는 건데요. 네네네. 어마무시하게 이직률이 낮은데 그러면 돈 되게 많이 주나 보다라고 하시겠죠. 서울대 교수님들의 자발적 이직률이 0.7%가 안 된다네요. 네, 한 0.65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같아도 서울대 교수면 회사 안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대표님. 그래도 서울대 교수 하면은 세상에서 다 알아주니까. 알아준다. 알아준다는 게 요새 같은 세상에서 뭐 큰 낙이 있나요? 알아준다고 해서? 에이, 그거는 신재윤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 그 서울대 정교수가 1,5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봉이 한 1억 2천쯤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13만 명 평균 연봉이 1억 3천이에요. 작년에. 서울대 좀 연세 지긋하신 교수님이 그럼요. 삼성전자 다니는 젊은 직원보다 훨씬 덜 받는다. 연봉을 덜 받을 수 평균적으로. 있다. 예. 이직률이 낮은 게 소위 연봉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뭔가 꿀단지가 있다. 그 꿀단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07페이지에 나오는데 과연 교수가 철밥통이라서 그럴까요? 라고. 예를 들면 고용의 안정성도 네. 뭐 한 원인이겠지만 글쎄요. 생각을 해보시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게 65세까지 철밥통이라는 얘기인데 오래 있어봤자 1억 2천씩 65세까지 엄청난 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대표님이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저한테 부러운 게 있으시다면 뭐 예를 들면 업무의 자율성이나 뭐 유연성이 있다는 거 7년에 한 번 연구년도 있으니까 워라밸도 좋다. 동료들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국내 최고의 학생들이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르치면 안 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의 의미, 뭐 대표님도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임팩트를 많이 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이제 스스로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뭔가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소위 이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서사를 얘기할 때 괜찮죠, 교수가. 네. 서울대학교 브랜딩이 주는 파워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연봉이랑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스스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산의 60-70%가 다 여러분들의 혈세에서 나오거든요. 하이닉스야 뭐 매출이 올해 한 90조 예상이 되는데 거의. 스스로 버는데 그렇죠. 샴페인을 터트리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좋으세요, 대표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처우를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참 좋은데 알려줄 수가 없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저희 학교가 탑티어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이직할 생각이 없거든요. 돈으로 주진 않지만 돈으로 환산해 볼 수는 있는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환산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뭐 블라인드라는 데이터입니다. 뭐 대표님도 블라인드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에 이제 한 800만 정도의 가입자들이 있고요. 블라인드에서 커버하는 기업 수가 한 7만 개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총 10대 기업들 구성원들 한 90% 정도가 가입돼 있고요. 1000대 기업 구성원들의 한 91%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서 그냥 직장인이면은 가입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재직자 리뷰죠.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을 올리는데 소위 평점을 매깁니다. 오, 자기 회사에 대해서요. 네, 이 대학교에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브리타임 가입자도 700만인데 그것도 커뮤니티 같은 거. 그렇죠. 서울대 네. 커뮤니티 가면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별평이 다 있습니다. 오. 5점 만점에 뭐 예를 들면 4.5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4.5 넘습니다, 저는. 예, 농담이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을 올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가입자가 800만이라는 사실. 그리고 800만 가입자들이 그냥 눈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소위 monthly active 유저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 그다음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800만 중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많을까요? 블라인드 가입자 중에.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25세 부장님이 회사 욕하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가 회사 욕하는 게 많지 않을까요? 부장님들도 가입돼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관리하려고. 아무래도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대략 25세부터 44세? 네. MZ들이 아무래도 전체 가입자의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블라인드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제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서적 연봉 계산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일할 맛. 요새 이제 보통 그 회사 얼마 준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 이러한 질문으로 이제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일할 만해? 블라인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익명 커뮤니티인데 네. 익명으로 회사 욕할 수 있는 곳에서 회사를 칭찬한다면 그 회사는 진짜 좋은 거겠죠. 그렇죠. 블라인드에서 가장 생명으로 생각하는 게 익명성이거든요. 예. 회사를 접을 망정 보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 생명일 회사고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됐을 때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전하죠. 그렇죠.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죠. 할 말 다 하겠죠. 예. 그러니까 회사의 예를 들면 그룹이나 회사의 공식 서베이나 학교의 공식 강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트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일단 불안감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탄 없는 솔직 담백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 40대 중반까지 이용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이제 회사의 미래를 짊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집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말 없는 직원들이 먼저 떠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결국 이제 그런 친구들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창이고 창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 연봉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나 그 에브리타임 네, 그런데 에브리타임. 보면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긴 합니다만 그냥 다 욕만 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카카오 업데이트 사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제품 자신들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그 제품이 망가져가는 거에 대한 어떤 탄식도 있고 그럼요.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막 아쉬움, 열띤 토론들도 있고 회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막 굉장히 눈에 보였는데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애사심이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까내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회사가 왜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그 재직자 리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게 산으로 가고 있는 걸 이미 알았는데 그렇죠. 왜 이거를 커렉션을 못했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이 묻어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있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우리 교수를 비유를 하면 학점 안 좋은 애들이 교수 뒷담화에 뭐 까내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분석한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근거가 없는지는 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젊은 세대라든가 뭐 여성들이 조금 더 과대 표집돼 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뭐 딱히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럼 정서적 연봉이 뭐냐? 돈 빼고 전부 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를 측정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돈하고 따라 나오는 게 워라벨이잖아요. 워라벨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하면 떠올리는 것들 예를 들면 이대호 대표님 같은 예를 들면 믿을 수 있는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구성원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런 리더들. 제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데. 동의하시나요, 다들? 저희 직원들 듣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리더들, 동료들, 그 다음에 믿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직장 내 유대라든가 일의 의미, 업무 의미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업무 자율성, 그 다음에 업무 중요도,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죠. 그것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뭐 복지, 일반적인 이제 복리후생이죠. 회사에 대한 신뢰, 윤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하나 이제 빠진 게 그거죠. 나는 이 회사에서 얼마나 몸값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국인들은 불안하고 그 미래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뷰들이 있는데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시대, 내리막길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친구들은 훨씬 강하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불안한 거고요. 뭐 축적된 자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돈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돈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소위 일잘러로 이제 딱 등극이 됐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요? 별로 많이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고성과제에 대한 보상이 사실 상당히 박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평등주의, 집단주의 보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엠빵 위주에. 그러다 보니까 소위 현타가 많이 오는 거죠. 나는 고성과, 나는 계속 S인데 계속 B 받은 내 동료랑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이제 결국 내 몸값을 올리는, 연봉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 40대 초반까지는 계속 이직하겠다. 그러니까 점프 뛴다고 하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예. 또 그게 당연하게 또 너무 생각이 당연한 거죠. 점프 뛸 때 이제 소위 높은 연봉으로 이직을 하려면은 이 회사가 몸값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베이스가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와이스트리트의 예를 들면 PD분이다. 결국 이 회사에서 뼈를 묻지는 않겠죠. 어차피 정류장인데 종착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좀 더 함께할 결심을 대표님과 하기 위해서는 내 몸값이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PD 직군이 굉장히 연봉이 높은 직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화폐 연봉 높여주면 좋죠. 근데 대표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그렇게 무한정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는 없거든요. 돈이란 것은. 그때 이 친구가 이 PD분께서 좀 더 함께할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내가 계속 전문성과 역량이 제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소위 성장감. 이 회사에서 나는 다음번 이직을 위해서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느끼는 그것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점수, 지수로 환산을 한 다음에 점당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지? 이걸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워라밸부터 일의 의미, 뭐 리더, 동료, 업무 자율성 등등을 점수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연봉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합치를 하는 게 종합 연봉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총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연봉 킹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23년도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소위 연봉 킹들이죠. 화폐 연봉으로요? 네, 화폐 연봉으로 1인당 평균 연봉 탑 10.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 정서 연봉 탑 10은 또 다르다. 정서 연봉 1위가 한솔 케미칼입니다. 네, 어떻길래요, 거기는?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닌데 제 계산 로직에서는 정서 연봉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정서 연봉 절대 점수도 중요하지만 네. 경쟁사 대비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합니다. 또 비교해야죠. 네, 또. 비교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절대적인 정서적 연봉을 생각 없이 계산하면 SK텔레콤이 1등이에요. 점수면으로 보면 상장기업 최고입니다. 근데 SK텔레콤은 통신업이잖아요. 경쟁사들이 다 점수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몇 개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우등상으로 환산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점수는 SKT보다 낮을지 몰라도 화학 케미칼 쪽에서는 굉장히 발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등상과 또 진보상도 있습니다. 진보상이요? 네, 전년 대비 얼마나 개선됐느냐. 아하, 예.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네, 그것도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정서 연봉이 높게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경쟁사보다 뛰어나야 되고 전년 대비 좋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서 연봉이 나빠지려면 경쟁사보다 뒤떨어지면서 더 나빠져야죠. 그러면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계단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게 상장 기업들이 보면은 이 순위 바꿈이 치열하더라고요. 전년에 좋았다고 올해 좋다는 보장이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외관 기업들, 구글 코리아라든가, 예. 뭐 ASML 코리아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들인데 정서 연봉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그런 쪽들은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이제 그게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상장 기업들은 작년에 연봉이 정서적 연봉이 높았다고 올해 좋다는 보장이 없더라. 근데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그 현상이 꾸준하더라고요. 구글 코리아 다니면 저 같아도 만족도 높을 것 같은데. 정서 연봉 지금 제가 상장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장 회사든 뭐든 뭐 제가 한 400개 기업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정서 연봉 킹은 구글 코리아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정서적 연봉만 놓고 봐도요. 네. 구글 코리아 화폐 연봉 공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유한 회사라. 네, 공시가 안 돼 있고 정서 연봉만 보면은 뭐 상장 기업 1등이 한솔 케미칼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족도가 진짜 높다는 거죠. 네, 뭐 아주... 물론 근데 이거 그냥 금전적인 연봉도 많이 줄 겁니다, 거기. 뭐 아마도 추정컨대. 근데 저는 좀 의외의 결과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 2023년 비상장 외감 기업 기준으로 정서적 연봉 탑 30개 기업 꼽아주는데 4등이 대학내일입니다. 대학내일 잘 아시나요? 아닙니까? 예, 미디어 회사죠. 예. 그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죠. 대기업도 아닌데 이 블라인드 지수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회사예요. 여기 이직률도 낮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사주처럼. 대학내일은 아마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이런 회사가 연구 대상인 거죠. 네, 아마 마케팅 회사죠, 거기가. 마케팅 그렇죠, 에이전시. 마케팅도 예. 맞습니다. 뭐 홍보 대행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런 걸 알고 컨설팅도 있는데 하고. 뭐 직원들 만족도 굉장히 높은 회사로 근데 나오고 막 은행이라든지 뭐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애플 코리아, 그다음에 토스 이런 데 제치고 대학내일이 4등에 올랐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외관 기업들이 상장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보면 뭐 애플 코리아 이런 데가 보면 한 9등, 10등 정도 하는데 그 그룹에서 네.
상장기업 1등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장기업이라고 높진 않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 돈 많이 주면 해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화폐연봉이랑 정서연봉 상관관계는 0.3이 안 됩니다. 28% 정도 나와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행복하진 않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연봉이랑 네. 정서적인 연봉이랑 좀 무게추는 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성은 금전적인 거에 좀 쏠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금전적인 걸로는 다 이제 충족을 못 해주니 정서적인 연봉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왜 정서적인 연봉이 금전적인 연봉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는 거를 앞서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living wage라고 그러는데 그건 미국의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정서적 연봉 혹은 비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먹고 살 만한 임금이 보장이 돼야 당장 다음 달에 고지서가 잔뜩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체납딱지가 집에 가득한 상황이면은 정서적 연봉이라는 얘기 전혀 그렇죠. 아무리 와닿지 동료들 않죠. 좋고 워라밸 있고 그럼요. 뭐 회사 복지 좋아도 네. 최저임금만 맨날 준다. 그럼요. 이러면은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제가 조사한 상장 기업들 한 200개 정도 되는 그 상장 기업 195개가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지수 응답자가 많은 회사로 집중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위해서 사실 돈도 많이 주는 회사들이에요.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8,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사실 먹고 살 만큼은 준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자, 그럼 일단 그게 보장된 다음에는 정서적 연봉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고를 때 연봉이 중요한 것?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선택할 때.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튼 뭐 젊은 친구들이 키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결국은 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관계를 요즘은 뭐 회사도 직원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고 고용받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저를 잠시 구독하고 계신 거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니까 종착역으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 때랑 달리.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까가 중요한데 네.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날 때도 특히 이제 결혼할 배우자는 외모만 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회사도 연봉만 보지 마라.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혼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를 보게 되고 회사를 선택할 때도 내가 퇴사할 때 과연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퇴사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책의 뒷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월급 때문에 입사하지만 결국 감정 때문에 퇴사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적확하게 제 책의 그 핵심을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서적 연봉은 백수가 제일 높은 거 아니냐. 그런 댓글 나올 겁니다. 제일 편하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백수가 제일 높을까요? 정서적인 연봉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못 네.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댓글이 정서적 연봉은 백수가 최고다.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또 중요하다. 그럼요. 사람은 사실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이 유능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워라밸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백수가 정서적 연봉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댓글 다신다면 제 책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전혀 높지 않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연봉도 분명 중요하긴 중요하고요. 금전적인 연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는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정한 보상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뭐 공정한 보상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가는 게 평가죠. 예. 공정한 평가 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불만이죠. 현재 현재 인사평가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보상에 만족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고 네. 대기업으로 하면 정말 넓게 봤을 때 뭐 1,000개 안짝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9988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중소기업. 그렇죠.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우리나라 거의 8% 가까이를 우리나라 구성원들 차지한다. 회사원들의 88% 정도가 중소기업인들인데 네.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서베이 결과 못 봤습니다만은 대기업에서조차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불문 가진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현재 내가 평가받고 보상받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 비율은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뭐가 불만이냐 보상에 대해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게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고
대기업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보상이 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하이닉스 생각해 보시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우선인데 직원들은 거기에 만족도 못하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근데 왜 대기업들은 컨설팅 펌에서 막 컨설팅 받으면서도 뭔가 연봉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임단협도 매년 예. 체계적으로 하고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체계라는 건 있잖아요. 있죠. 결국에 제도나 시스템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조사 결과 못 봤지만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불만이 뭐 비교도 안 되게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임금 수준 자체가 많이 낮고 대기업 그렇죠. 대비 뭐 5, 60%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조차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불만이 많을 텐데 문제는 소위 이제 제도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서조차도 불만이 많다는 거고요. 불만의 핵심이 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불투명성. 이번에 하이닉스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회사는 이익이 지금 추정 이익이 40조인데 구성원들은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라는 불만. 특히 실적 좋을 때.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이 우리가 속된 말로 엠빵 위주의 보상에 대한 불만. 일잘러나 좀비나 별로 차등, 동일 보상이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고성과제에 대한 차등 보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력과 기여가 훨씬 적은 신재용이 노력과 기여가 훨씬 많은 이대호랑 받는 게 똑같다라든가 심지어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죠. 결국 평가랑 보상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특히 2030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업들도 확실하게 차등을 둬야 한다. 그게 성과급이다라는 개념은 있을 거잖아요. 있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인류 기업들이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집단주의 보상 철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8만 명이 함께 열심히 일해서 작년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5조였는데 이 15조를 일궈냈다. 그리고 사냥감을 나누자. 엠빵으로. 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시대적인 소명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인의 성과를 더 보상에 반영받고 싶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소명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조차도 어떤 평가 보상 시스템이 평등주의, 집단주의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주는 회사도 그렇고 네. 받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더 잘해 보이고 내 성과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걸로 보이니까 차등을 둬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켠에서는요. 이번에 보니까 삼성그룹 13개 노조가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사례를 보고 우리도 SK 하이닉스처럼 달라라고 하면서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과 차이, 실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왜 우리도 그들처럼 달라? 라고 목소리를 낼까요? 그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4년 전에 이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바꿨습니다. 영업이익의 10%. 그때 이제 하이닉스를 뒤흔든 성과급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기화로 바꿔버렸죠. 예. 21년 초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성과급 주는 방식이 똑같았다. 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PS 지급을 하게 되고 거의 엄친아했던 삼성전자를 만년 2등인 하이닉스가 대역전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벌어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졌죠. 거기 이제 불을 끼얹은 게 24년 1월 1일인데요. 그때 이제 반도체 부문 8만 명이 성과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적자가 15조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하이닉스가 적자가 8조였는데 하이닉스는 격려금을 줬어요. 기본급의 200%를. 고생했다. 2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리버스 돼가지고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실적이 삼성전자를 뭐 HBM 쪽에서 압도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23조 나왔고 올해는 한 40조 나올 거 예상이 되는데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도 계산이 되거든요. 얼마 줄지. 근데 삼성전자는 뭐 저도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EVA라는 게 있는데 에바라고.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20%를 주게 돼 있는데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계산해봐야 알아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절대 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깜깜이 성과급이다. 노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성과급 계산한 게 지금 25년째거든요. 하이닉스라는 엄청난 라이벌이 4년 전에 굉장히 심플하게 바꿔버린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 그래서 얼마인데 내년에 몰라요. 그럼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또 복잡한 이제 덧셈 뺄셈을 하고 EVA 20%가 이제 성과급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작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22년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23년도 1월 달에 풀린 성과급이 5조 정도예요. 5조. 하이닉스가 지금 기록적인 성과급이 나올 텐데 내년 1월에.
3조 9천? 뭐 한 4조 정도가 풀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봤자 삼성전자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풀리는 금액 자체가 작다기보다는 직관적이지 않다? 구성원들 보기에는 깜깜이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왜 못 가지? 우리가 3년 이상 그렇게 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노조에서 계속 반발이 있어 왔고 언론에서 이제 그걸 캐치한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하이닉스 방식이 우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 방식이 우월한 면도 있는데요, 계산상으로. 다만 공개할 수 없다. 영업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구성원들한테 영업이익이 10%라는 절대적인 직관을 주는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엣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네. 소위 이제 회사에서 요즘 이제 친구들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왜 공개하지 못하지?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명리하게 치고 나간 거죠. 거기에 실적까지 좋았으니까 최근에. 교수님이 연구하시면서 이제 보기에 가장 공정한 성과평가의 틀을 갖고 있는 기업, 또 여기는 정말 공정하지 못해서 늘 문제가 반복된다. 어떻게 이렇게 실명으로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실명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근데 책에 쓰셨잖아요. 그건 이제 못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게임의 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사실 이제 뭐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사실 현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원칙과 시스템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사실 뭐 4대 그룹 중에서 뭐 SK, 삼성, LG는 소위 이제 성과가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채택한 지가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밀어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24년 1월에 8만 명이 성과급이 한 푼도 안 나와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물론 말은 많았지만. 아니 근데 그게 공식, 룰을 어느 기업이나 정해놓고 할 텐데 왜 다른 기업들은 다 그대로 가는데, 물론 노이즈는 있지만 그대로는 가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룰대로 못하고, 물론 이제 이런 인식이 좀 틀리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사가 항상 노조한테 좀 끌려다니는 인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있죠. 그럴까요? 그냥 이게 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종종 하기 때문이다? 이걸로 다 또 설명이 될지. 네, 그 뭐 미묘한 다이내믹스는 제가 뭐 노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성과급이 뭐냐? 줘야 될 때 주고 주지 말아야 될 때 주지 않는 게 성과급이죠. 그죠? 성과 안 나면 못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룰이 잘 통용되지 않는 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근데 다만 모든 계열사들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현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500% 더하기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보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세 개의 그룹들은 뭐 저 같은 외부인들도 대략 예측이 되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이쯤 주겠구나라는 게. 근데 사실은 현차 계열사들은 임단협이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지만 뭐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소위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뭐 계열사별로 양극화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 그룹 예, 내에서도. 완성차는 정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부품 계열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50%씩 줄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이제 보통 임단협에서 성과급이 이슈가 되는데 보면 현기차 정도로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작년에도. 상위 케이스를 놓고 그걸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 뭐 파업, 직장 폐쇄까지 일어났었고, 네. 제철이나 포스코나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시한 안보다 훨씬 더 주는 형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사 제시안이 400% 500만 원이었는데 450% 1,050만 원으로 타결이 됐고, 그러면서 회사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한 거죠. 근데 이 철강이란 데가 이제 앞으로 루킹 어헤드 해보시면 우울하죠. 그렇죠. 뭐 미국, 뭐 유럽 발세 때문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게임의 룰이란 게 있고 주지 말아야 할 때는 주지 않는 게 성과급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게 현차그룹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20, 30년에 충분히 게임의 룰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훌륭한 회사지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노경 관계의 어떤 맥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 문화라고 봐야 할지, 왜 아까 그 서두에 블라인드 이야기를 좀 네, 했습니다만, 예전에 뭐 삼성그룹 계열사들에서도 그렇고 뭐 파업 한 해 만에 막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현대차 다니시는 분들이 블라인드 내에서 막 가르쳐주고 그러셨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파업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좀 아무튼 예.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불만. 그렇죠. 또 많이 예. 받아도 또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서적 연봉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결국 또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자 네.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기업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 또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같은 경우도 댓글의 대부분은 야, 그 돈 우리 거야 라는 주주들의 볼멘 소리가 많거든요. 너네가 왜 1억 원씩 나눠 가져?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주주랑 구성원들의 어떤 컨플릭이죠. 그 주주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거죠. 그 돈으로 배당 더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 올려야지. 왜 구성원들한테 4조씩 성과급을 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뭐 옛날에 삼전에서 성과급 많이 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건데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거고요. 결국 40조 원의 영업이익을 일궈낸 건 우리들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러게요. 참 이게 맴도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잠깐 그 중소기업 9988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고용하는 숫자로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아요. 80% 이상입니다. 그죠. 88% 얘기를 하죠.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금전적인 연봉을 대기업만큼 줄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또 내년도 연봉을 높여준다는 것도 회사 실적이 드러나야 또 지속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고관이 넉넉해야죠. 그러면은 결국 신지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정서적인 연봉을 좀 높이는 거는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높여갈 수 있을까? 이 정서적 연봉을. 그게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이제 잘별인 칼을 두 자루 쓸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돈이고 하나가 이제 정서적인 연봉인데 예. 돈이라는 잘별인 칼을 휘두르는 게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건 요거 하나인데 요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자들의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재무적인 여력 때문에 보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직률은 계속 올라가. 지금 이제 사실 지금 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란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 구직난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중소기업은 지금 절반 이상이 50대예요. 65세 이후에도 보통 재고용돼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조 중소기업에서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고관이 넉넉해야 인심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블라인드 정서적 연봉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것들이 이제 인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업무 자율성이라든가 뭐 일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한번 말아먹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침묵하지 말고 소신껏 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심이랑 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인데 중소기업들은 화폐 연봉도 그런 칼도 잘 휘두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관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인심도 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 연봉도 낮은 형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악순환 고리에 접어든 건데 그걸 이제 저는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양쪽 칼을 다 휘두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나마 어떤 칼이 더 휘두르기 좋을까? 저는 그래도 정서적 연봉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연봉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을 생각해 보시면은 쉽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적 연봉의 구성 요소 보시면은 뭐 워라벨이야 뭐 쉽지 않겠지만은 나머지 것들 뭐 일에 의미를 주고 업무의 자율성, 유연성을 준다거나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 기회는 뭐냐면은 회사의 미래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회사랑 일이 좋으면 탈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네, 책에.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나를 헤어질 결심을 미루게 하는 드라이버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또 하나가 내가 이 회사에서 잔류했을 때 희망이 보여야 되거든요.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독일의 GDP를 능가했습니다. 지금. 네. GDP로 따지면 세계 3등이 되는 정말 환상적인 숫자가 나왔죠. 우리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서 그러냐. 영업이익이 물론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글쎄요, 지금 아마 삼성전자 매출액의 절반쯤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시총으로 따지면 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한 11배, 12배 될 거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예. 그럼 결국 꿈을 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수요가 강건할 거라 생각을 하고 결국은 미래를 팔고 꿈을 파는 건데 결국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에서는. 물론 이것도 이제 알맹이 없이 뭔가 가스라이팅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니고 오해하실까 봐. 어떤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술 몇 잔하고 회식해서 이제 취하셔가지고 우리는 뭐 매출 몇 년 뒤에 몇 조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목표를 제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매력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러. 네. 근데 그게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계획을 네.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CEO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돈이란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돈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연봉 많이 줄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하이닉스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데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다른 거를 긁어줘야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보면은 화폐 연봉도 지금 내년에 어마무시하게 높을 테지만 정서 연봉도 엄청난 회사예요.
뭐 이젠 그렇죠. 삼성전자 다닌다는 것보다 하이닉스 네. 다닌다는 게 더 이제 좀 제 책에 얻기 보시면 힘들어가지고. 23년 데이터까지만 나와 있는데 24년도 데이터는 책에 못 담았는데 최근에 분석이 끝나서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 회사는 거의 이제 정말 진정한 연봉 킹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극 한파, 취업 시장에 북극 한파 얘기 나오고 그냥 쉼 청년이 50만 이상이고 그렇죠. 청년 실업이 뭐 역대급이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게 나오죠. 청년층만 보면은.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학교는 어떤 상황이냐? 학생이 교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대학원은. 예, 아, 그냥 네네. 예, 그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몇 명 들어오지도 않고 대학원에. 몇 명 안 들어오는 대학생이 또 예전만 하지도 않아요. 퀄리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대학원 정원을 거의 못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표님?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아, 네네. 의대에 미친 한국 그렇죠.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공대 대학원의 몰락이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이 청년들이 일자리 천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믿기지 청년에게는 네, 청년에게는 일본처럼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는 게 사실인데요. 일본도 옛날에는 사람이 남아 돌았어요. 근데 우리 일본에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부터고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큰일 났다라는 게 2020년 이후거든요. 고령화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은 2030년부터는 느껴지실 거고요. 2035년쯤 되면은 인재를 끌어오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청년 인재, 이공계 R&D 인재들을 끌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때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속에서도 연봉을 높여줘야만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 테고 그게 우리나라에 뭐 한 5년밖에 안 남은 미래네요. 5년 뒤면은 저는 체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키는 AI가 얼마나 인력을 대체할 것이냐. 그게 이제 키인데 저는 일자리가 주는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게 더 빠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2035년 이후에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뭔가 매력으로 승부하시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연봉을 주던가 정말 일할만 하던가 둘 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뭐 공대 대학원의 몰락에 따라서 공대 대학원 정원도 못 채우고 있지만 공대 대학원 졸업한 탑티어들은 유학 가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빅테크 가면 40만 불, 50만 불을 받는데. 또 그들의 눈높이는 미국 그럼요. 빅테크고. 예. 요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H1B 같은 것들이 막혀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은 사실은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이제 의대에 못 갈 거면 공대에 가고 공대에서 정말 우수한 친구들은 미국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하이라키가 만들어졌거든요. 계급도 같은 게.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구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뭐 투자 자산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인재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나마 또 한국 땅에 있는 인재들은 의대를 지향을 하고 갑자기 답답해지는데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결국 그런 문제의식의 반로였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구직자가 면접관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면접관이 막 구직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직자가 나는 이 사람한테 면접관. 면접 받을래. 당신이 이렇게 면접 보는 태도가 불량해요 라고 구직자가 네, 일부 회사는 사직을 거부한답니다. 사직을 거부한다. 넌 못 나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면.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일본은 뽑아주는 게 아니고 모셔오는 시대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중소기업이야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진즉 뭐 대기업들은 입사 못해서 줄을 선 친구들이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그 친구들이 다 90년생들이라는 거죠. 많이 태어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의 외노자들이 한 240만, 50만 되는데 일단은 뭐 향후 10년 1000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내부 측에 의하면. 그래서 외국인 인재들을 계속해서 또 네. 유입을 시켜야만 영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이제 트럼프가 H1B 취업 비자 하나에 10만 불. 그게 이제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부담이긴 한데 그럼 H1B가 1년에 한 8만 5천 명 됩니다. TO가. 그중에 70%가 인도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미국에 잔류를 못하고 어딘가로 갈 텐데 그럼 그때 우리나라로 올까? 이제 그 생각을 저도 해보죠. 이제 싱가포르나 유럽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오게 할 만한 매력이 뭐지? K컬처 말고? 아직은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우리가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설령 온다면 10년 뒤에 우리는 뭐로 어필하지? 젊은 입사 예정자한테? 우리는 뭐가 멋지지? 하이닉스 같으면 이제 성과급 1억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실적이 좋다면 그런 기업들은 0.1%도 안 될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뭔가 다른 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력도를 뭐로 어필을 하지? 그 고민은 정말 하셔야 되는 거죠.
정서 연봉을 높이든가 아니면 화폐 연봉을 높이든가 둘 다 높이든가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대책에 있는 소위 총 연봉이 높은 회사, 돈도 많이 주고 정말 일할 만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제 아들들이 회사원이 된다면 이제 그런 회사에 입사를 권유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나중에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 예. 인구 구조상.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가 갑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뒤에는 구직자들이 슈퍼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 거고. 그럼 우리 사람 안 뽑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뽑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조기업이라도. 인력은 또 꾸준히 네. 필요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10년 안 뽑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40대가 비어 있어요, 지금. 어마무시한 대기업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회사 가고 싶으세요, 대표님이 주니어라면? 답답하죠. 가서 20년 동안 네, 막내 딱 생활을 입사했는데 바로 위가 뭐 10년 이상 위고 뭐 그러면 사수가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계속 채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AI의 어떤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신입 직원들 채용 규모가 줄었죠. 사실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고가 부자연스러우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임금이 많은 고연차 직원들 자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로펌에서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AI가 우리 주니어 변호사보다 일을 더 잘해. 아, 네. 판례 더 잘 찾아. 그렇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한 10년 정도 주니어를 안 뽑으면 10년 뒤에는 지금 당신의 인사이트는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당장의 효율성, 경량 조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적인 석세션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긴 호흡으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쉽게 뽑지만 10년 뒤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준비하시다. 이런 게 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또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정서적 연봉의 뜻을 또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월급쟁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 정서적 연봉. 오늘 신재용 교수님의 신간 바탕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대표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